그날 아침 평양의 스피커는 평소보다 한 박자 빠르게 숨을 몰아쉬었다. 새로 된 확성기에서 튀어나온 목소리는 늘 같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끝이 떨렸다. 전 주민은 즉시 지시를 엄정히 접수하라. 불필요한 이동을 금한다. 각 단위는 비상소집 준비에 들어갈 것.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본능적으로 창문을 닫았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죄가 아니라 표식이 찍힌 걸까?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자국 소리가 없었다. 모두가 신발 바닥을 땅에 붙인 채로 걷는 느낌이었다. 눈이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다.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했다. 두려움은 여기선 감정이 아니라 규칙처럼 퍼진다. 그리고 그 규칙을 가장 먼저 바꾸는 건 보이보였다. 점심 무렵 공장 쪽에 있는 동무에게서 짧은 소식이 왔다. 형, 이동 제한 강화를 통행증 전수검사한데 그 한 줄로 충분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평생을 설비와 함께 살았다. 책가루가 손톱 밑에 박히는 냄새, 기름이 피부에 스며드는 감각, 작업복에 무릎이 닳아 해질 때까지 기어다니며 맞추던 볼트와 축. 내 직업은 우라늄 농축 설비 정비사.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기계의 숨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그날부터 국가가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었다. 부품 교체 대장. 나는 매일 그 장부에 적었다. 언제, 어떤 모듈을 어떤 이유로 교체했는지, 규격 번호, 생산 단위, 교체 담당자 이름, 점수 서명. 한 줄이라도 틀리면 끝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부에 적힌 어느 모듈이 실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부에는 교체가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설비 안에는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다. 비어 있다는 말은 곧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국가의 심장을 건드렸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작업반장에게서 호출이 왔다. 나는 손을 씻지 못했다. 책가루 묻은 손으로 전화기를 잡았다. 당장 나오라. 딱 3글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대답을 하면 내 목소리가 떨릴까봐. 내 목소리가 떨리면 그 떨림이 곧 죄가 될까봐. 돈을 나서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냥이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 장부는 분명 내가 썼다. 내 손으로, 내 글씨로. 그런데 장부에 적힌 모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는 그 질문을 가슴에 넣고 걸었다. 오늘 누군가 끌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한 장의 장부에서 시작된 실화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때는 모든 것이 그냥 그런 날들처럼 보였다. 아침이면 나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먼저 맞고 부엌 한쪽에 걸린 작업복을 만졌다. 작업복은 늘 기름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싫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냄새를 맡아야만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집에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 아내는 말수가 적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 나는 그게 늘 두려웠다. 모르는 게 죄가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아이에게는 질문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를 가르쳤다. 그게 아버지로서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이었다. 출근길은 늘 똑같았지만 늘 편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전기가 들어오는 날을 운이 좋은 날이라고 불렀다. 밤에 갑자기 불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둘러 물을 끓였다. 전기가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아내는 늘 작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놓고 그 물이 식기 전에 아이에게 먼저 먹였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사치가 되는 나라에서 나는 그 작은 잔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여왔다. 그리고 식량. 에서 줄을 사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손을 봤다. 손가락이 얇아진 정도, 손등의 주름, 떨림. 그게 그 집의 형편이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배급량은 줄어들었고 아내는 어느 날부터 자기 몫을 몰래 남기기 시작했다.
난 괜찮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나는 일을 했다. 우라늄 농축 설비 정비사. 내 근무지는 말하면 안 되는 곳이었다. 우리는 장소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냥 현장이라고 불렀다. 그 말 하나로 모두 이해했다. 그 현장에 들어가면 공기가 달랐다. 금속 냄새가 아니라 소독약 냄새와 미세한 가루가 섞인 숨막힘. 기계는 늘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소리였다. 정비사는 소리를 듣는다. 베어링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 나는 그 떨림을 발바닥으로 먼저 느꼈다. 원심 분리기의 회전수가 살짝 틀어지면 금속이 내는 고음이 아주 얇게 바뀐다. 그 얇은 변화가 나는 전쟁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한 번이라도 균형이 무너지면 설비 전체가 망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했다. 긴장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사람이 된다. 현장에서는 이동도 마음대로 못했다. 출입증은 단순한 표가 아니라 신분 그 자체였다. 줄이 늘어서면 우리는 신분증을 손에 들고 눈을 내리깔았다. 통과할 때마다 보이지도원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어디 작업반이냐? 오늘 목적이 뭐냐? 대답은 항상 정해져 있었다. 틀린 말은 곧 의심이었다. 의심은 곧 조사였다. 조사란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나는 장부를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매일 작업이 끝나면 나는 작은 철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부품 교체 대장을 펼쳤다. 규격번호, 교체 시간, 위치, 사유. 나는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 걸 강박처럼 지켰다. 글씨가 흐트러지면 내 마음도 무너질 것 같았다. 어떤 날은 손이 떨려서 펜 끝을 오래 눌렀다. 종이가 찢어지도록 눌러 쓴 적도 있었다. 그만큼 장부는 나에게 살아남는 줄이었다. 아내는 내 손을 보고 말했다. 당신 손이 더 거칠어졌어. 나는 웃어 보였다. 괜찮아.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날 저녁, 작은 이상한 것이 내 일상에 들어왔다. 현장 창고 쪽에서 교체용 부품 상자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상자 겉면에 찍힌 붉은 도장이 평소와 달랐다. 도장 위치가 살짝 어긋나 있었다. 아주 사소한 차이. 보통 사람은 못 본다. 하지만 나는 그걸 봤다. 나는 매일 이런 상자를 보며 살았으니까. 나는 상자를 한 번 더 만졌다. 무게가 이상했다. 기계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기록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다. 이건 뭐지? 그 작은 어긋남이 내 삶을 밀어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다음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섰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 마음보다 먼저 겁이 자랐다. 거리에는 눈이 얇게 깔려 있었다. 어젯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집안은 유난히 차가웠다. 아내는 아이의 발을 비비며 말했다. 오늘은 물을 조금 아껴야겠어. 그 말이 내 귀에 오래 남았다. 지독하게 평범한 말인데 그 평범함이 여기선 늘 죄처럼 느껴졌다. 아끼는 삶은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니까. 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첫 번째 이상한 순간이 왔다. 검문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서 있었다. 원래도 통과 절차는 엄격했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보이지도원들의 눈이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비어 있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기 위해 태어난 눈처럼. 내 차례가 오자 지도원이 출입증을 받아들었다. 그는 카드에 사진을 보다가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출입증의 뒷면까지 뒤집어 확인했다. 원래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나는 그 순간 숨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정비사? 예. 나는 짧게 대답했다. 여기선 길게 말하면 위험하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거짓이 섞인다고 믿는다란데요. 나는 차문하듯 징글 이러는 가더들이 열어낸 오로청죽에 다도지는 천국의 가장은데요. 그런 칭대 분영 교름이다. 죽의 총붕은 노가십니다. 나든 자가는 길게 바도짓는 거 천국의 가장은 든들어. 예, 나는 짧게 대답했다. 여기선 길게 말하마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될수록 거짓이 섞인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을 말해도 길게 말하면 거짓으로 보인다. 그는 내 출입증을 한 번 더 내려다보고는 펜으로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 종이는 비상 기록표였다. 현장 내 특정 인원들의 이동을 따로 기록할 때 쓰는 종이. 그걸 보는 순간 내 속이 차갑게 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하겠나? 여기서 무슨 말이 나를 구해줄 수 있겠나? 안으로 들어가자 작업반장도 평소와 달랐다. 그는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냥 목소리만 던졌다. 오늘은 네가 창고 먼저 봐라. 창고요? 내가 한 번 되묻자 그는 바로 끊었다. 내가 흥은 시커매 싶어져. 그는 내가 크더고침한 거. 시키는 대로 찌나? 창고요. 내가 한 번 되묻자. 내가 한 번 되묻자 그는 바로 끊었다. 그 짧은 대화가 끝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두 마디가 칼처럼 느껴졌다. 창고는 부품이 있는 곳이다. 부품은 장부로 이어진다. 장부는 지금 마라 전체를 흔드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창고 문을 열자 기름 냄새와 먼지가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평소처럼 부품 상자들을 정렬하면서 어제 발견한 그 붉은 도장을 떠올렸다. 도장 위치가 어긋난 장자. 무게가 이상했던 장자. 나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부터 찾기 시작했다. 어디에 뒀지? 분명 내가 어제 확인하고 다시 밀어넣었던 자리. 손이 바짝 마른 채로 상자들을 하나씩 들춰봤다.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상자만 사라져 있었다. 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창고는 폐쇄구역이다. 이 안에 물건 하나를 움직이려면 기록이 남는다. 부품이 이동하면 반드시 부품 교체 대장이나 창고 출고 기록에 흔적이 남아야 한다. 그런데 흔적이 없었다. 상자만, 그 상자만 깔끔하게 빠져나간 듯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내 발밑에서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이걸 가져갔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져가도 기록을 지우거나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다. 현장 밖의 사람이 아니다. 그 안에,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뒤돌아보지 않았는데도 알 수 있었다. 그 발소리는 군인의 것이었다. 규칙적인 기계 같은 걸음. 거기서 뭐하나? 낮고 단단한 목소리.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보위부 합동조였다. 그들은 현장 사람처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현장 노동자의 눈은 늘 피곤하고 두려운데 그들의 눈은 목적이 있었다. 나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내 손을 내려다봤다. 내 손가락 끝에 묻은 먼지, 기름, 그리고 장갑의 다른 부분. 그들은 그런 걸 본다. 사람을 보지 않고 흔적을 본다. 정비서 동무. 그가 말했다. 장구는 누가 쓰나? 나는 대답을 알면서도 대답이 목에 걸렸다. 말하면 시작된다. 말하지 않으면 더 빨리 끊는다. 여기선 어떤 선택도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결국 낮게 말했다. 제가 씁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확신하는 눈. 찾았다는 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지나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이제부터는 내가 장부를 썼다는 사실이 기술이 아니라 죄가 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찍힌 걸까? 그날 이후로 현장은 조용해졌다. 정확히 말하면 조용해진 척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웃었다. 더 크게 알겠습니다를 외쳤다. 복도에서는 발걸음 소리를 줄였다. 서로가 서로를 지나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꺾었다. 여기서는 평온이 아니라 평온한 연기가 퍼진다. 나는 작업반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어제의 일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창고에 보이부가 왜 왔냐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 자체가 금지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항상 다른 것이 들어온다. 소문이었다. 점심시간, 국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거의 없었다. 열이 부족했다. 연료가 부족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추위보다 더 서늘한 것이 돌아다녔다. 어제 누가 끌려갔다더라? 누군가가 거의 입술만 움직여 말했다. 마치 소리가 세면 바로 옆 벽에서 귀가 자랄 것처럼. 누가? 다른 누군가가 물었지만 질문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이름이 위험하다. 이름은 표적이 되고 표적은 연쇄가 된다. 나는 그 순간 밥숟가락을 때려놓았다. 등 뒤에서 내 척추가 서늘해졌다. 끌려갔다 라는 말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돌아오지 않는 문이 열렸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현장 출입구 앞에 낯선 차량이 한 대 더 서 있었다. 정비 차량처럼 유정한 회색 트럭. 차체에는 페인트가 덧칠돼 있었다. 번호가 흐릿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번 꺼졌다. 보웨이브는 늘 이렇게 온다. 진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지만 냄새는 남는다. 철과 담배, 그리고 사람을 압박하는 냄새. 작업 중에도 나는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원심 분리기 앞에서 회전수를 점검할 때 뒤통수가 뜨거워졌다. 볼트를 조일 때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을 감추려고 나는 공구를 더 세게 쥐었다. 렌치 자국이 손바닥에 깊게 찍혔다. 그날의 독특한 신호는 소리였다. 원심 분리기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울었다. 정상 회전음보다 1도 낮은 톤. 그런 소리는 설비가 불안하다는 뜻이다. 정비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미래를 떠올린다.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은 늘 가장 약한 손에 떨어진다. 나는 즉시 기록지를 꺼냈다. 정비 기록에는 작은 기계 떨림 징후 표시를 남겨야 했다. 하지만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이 멈췄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기록하면 그 기록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잠시 흔들렸다. 그러다 펜 끝을 아주 낮게 눌러 표시했다. 표시는 남겼지만 흔적을 최소로. 마치 살아남기 위해 글씨까지 숨기는 사람처럼. 퇴근길, 내 옆을 걷던 동무가 갑자기 발걸음을 내쳤다. 그는 내 눈을 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요즘 집에 조심히 가. 그 한마디가 끝이었다. 나는 멈춰서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한마디는 경고이자 작별 인사였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보내는 법을 배운다. 조심해 라는 말 안에 나는 널 지켜줄 수 없다는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날 밤 집 앞 골목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 우리 동네 끝집. 항상 조용하던 그 집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는 군화 자국이 눈 위에 겹겹이 찍혀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나가려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의 울음이 들렸다. 짧고 꺾이고 입을 틀어막은 울음. 그리고 곧 남자 하나가 끌려 나왔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고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였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하면 가족이 같이 죽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문턱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도와주면 다음은 내가 된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의 공기가 갑자기 너무 얇아진 걸 느꼈다.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내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다.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이 집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창문에 담요를 한 겹 더 걸었다. 바깥에 눈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깥에 귀를 막기 위해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숨이 멎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 보웨이브의 그림자는 이제 현장만 덮는 게 아니었다.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침묵까지 덮고 있었다. 사람이 사라지는 건 멀리서 시작되지 않는다.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은 누구일까? 아니, 다음은 나일까? 그 다음부터 나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하게 됐다. 누군가의 시선, 숨을 삼키는 타이밍, 복도 끝에서 멈칫하는 발걸음. 그 모든 것이 경보처럼 느껴졌다.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알았다. 오늘은 더 심하다.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병력이 많았다. 검문선이 두 겹으로 늘어나 있었고 출입증 확인이 끝난 뒤에도 다시 한번 몸수색이 이어졌다. 호주머니를 뒤집고 허리띠를 풀고 신발 밑창까지 확인했다. 그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더 납작해졌다. 여기서는 억울함을 드러내는 순간 억울함이 죄가 된다. 통엔 뜬 밭이 보여. 보위 지도원이 내 손에서 출입짐을 뺐듯이 가져갔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니라 태도였다. 무릎이 접히는 정도. 눈동자가 흔들리는 각도. 그걸 보고 사람을 판정한다. 통과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었다. 오늘은 작업구역 이동 자체가 막혀 있었다. 작업반별로 지정구역을 벗어나면 즉시 호출. 각 라인 앞에는 감시원이 서 있었다. 표정이 없는 얼굴. 그 얼굴이 오히려 무서웠다. 나는 배정된 라인으로 향했다. 원심 분리기 구역. 이곳은 항상 울음소리 같은 금소금이 흐른다. 기계는 사람보다 솔직하다. 하지만 그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더 시끄러웠다. 침묵으로.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작업을 시작하자. 뒤쪽에서 누군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나는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왔다. 나는 일부러 공구를 떨어뜨렸다. 툭! 철제 바닥에 스패너가 부딪히며 울렸다. 자연스럽게 몸을 숙이며 뒤를 확인했다. 한 명. 보위부,
합동조. 정이 깨끗했다. 정비사의 손에는 늘 기름조다. 정비사의 늘 기름조가 거지모다. 정심은 줄도들 보낸이다. 정비사의 손에는 늘 기름조단. 정비사의 손에는 늘 기름조단. 복기심이다. 정비사의 정 미던조 부큐 기즈. 그들은 현장 인원 저럭복을 입었지만 주문다. 초름 격개미도 처음 이던 손이 깨끗했다. 정비사의 손에는 늘 기름이 배는데 그들의 손에는 늘 의도만 묻어 있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아닌 척. 그게 살아남는 연기였다. 그날 점심, 배급 식사가 더 줄어 있었다. 국물은 더 묽었고 건더기는 눈을 씻고 찾아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은 기록된다. 기록은 분류된다. 분류는 처분된다. 나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에 걸렸다. 배고픔보다 더 강한 것이 올라왔다. 지금 내 목숨이 이 밥그릇처럼 가벼워졌구나. 그때 작업반장이 내 옆에 앉았다. 그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오늘 질문하면 짧게만 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눈동자가 흔들릴까봐. 오후 작업 중 보위부는 드디어 내 앞에 섰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은 인간을 인정하는 행위니까. 정비서 동무, 그가 말했다. 최근 부품 교체 기록 이상 없는가? 나는 손에 쥔 드라이버를 놓았다. 금속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다. 내가 겁을 먹었다는 증거 같았다. 이상 없습니다. 나는 정해진 답을 내뱉었다.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옆에 종이를 넘겼다. 그리고 나를 향해 아주 짧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칼집을 열어보는 표정이었다. 그런 이건 가로 내가 의심했던 그 상자. 붉은 도장이 어긋나 있던 그 부품.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들이 알고 있다. 내가 봤다는 걸. 혹은 봤어야 했다는 걸.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내 입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대신 내 손가락이 저릿했다. 기계 소음 속에서도 내 심장 박동이 들릴 정도였다. 그는 낮게 말했다. 기억해라. 기록은 국가의 눈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눈을 속이면 몸이 먼저 사라진다. 그날 퇴근길, 나는 일부러 큰 길을 피했다. 집으로 가는 길을 2번이나 바꿨다. 골목을 돌고 담장 뒤로 붙고 사람들 사이를 멀찍이 걸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다. 이미 늦었다. 그들은 내 뒤를 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 문틈에 작은 종이 조각이 끼워져 있었다. 평소엔 없다. 아내도 모른다. 나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뺐다. 딱 한 줄. 내일 현장 기록실로 혼자 와라. 그 순간 내 속에서 아주 조용한 소리가 났다.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 나는 문을 열지 못했다.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쥔 종이가 땀에 젖어 구겨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존재가 되는 시간이다. 다음 날 나는 기록실로 가기 전에 손을 씻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기름을 지우려는 게 아니었다. 내 손에서 증거가 떨어져 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아무리 문질러도 손등 깊숙한 곳에 밴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새와 기름, 그리고 오래된 공포의 냄새. 기록실은 현장 안에서도 가장 숨막히는 곳이었다. 창문이 작고 커튼이 2겹이었다. 빛은 들어오지 않고 먼지만 들어왔다. 그 안에는 장부가 있었다. 부품 교체 대장, 출고 기록, 점검표, 그리고 삭제된 듯 남아있는 빈 칸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들어가면 끝이다.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원래의 내가 아닐 것이다. 문을 열자 보이부 합동주 2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앉아 있었는데도 서 있는 사람 같았다. 몸이 아니라 권력으로 서 있는 사람들. 앉아라. 짧은 명령. 나는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기대지 않았다. 습관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등을 기대면 뒤가 비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는 뒤가 비는 순간 죽는다. 그들은 내 앞에 장부 한 권을 펼쳐 넣었다. 내 글씨였다. 내가 매일 밤 숨을 눌러 적던 글씨. 그 글씨가 오늘은 낯설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처럼. 이 규격번호. 그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바로 그 모듈이었다. 장부에는 교체 완료, 검수 완료, 서명 완료. 이 교체 작업 네가 했다? 나는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대답을 꺼내는 게 두려웠다. 예. 그들은 잠시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두 번째 장부를 꺼냈다. 이번엔 재고 목록이었다. 거기에는 그 모듈이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빈칸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사실이다. 이상하지 않나? 그가 묻는 방식은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확인이었다. 내 뱃속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건 사라진 게 아니라 지워진 거다. 나는 그 순간 아주 작은 진실을 깨달았다. 내가 평생 믿어온 장부는 진실을 적는 종이가 아니었다. 필요할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칼날이었다. 그때 그들이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확인서. 내용은 간단했다. 정비사 가밀은 국가 중요 설비 부품 관리에 문제를 일으켰으며 사상적으로 불순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한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 못했다. 사상 문제. 그 단어가 나오면 끝이다. 그건 설비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가 된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서명해. 한 명이 펜을 밀었다. 3명이 이저 피보드를 천틉니다. 나는 펜을 들지 못했다. 손가락이 굳었다. 그때 다른 한 명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 아내 이름이 뭐였지? 그는 장부를 넘기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한 문장으로 나는 끝을 봤다. 여기서 내가 버티는 건 용기가 아니라 가족을 찢는 칼이 된다. 나는 펜을 잡았다. 그런데 서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내가 배급을 남기던 손, 아이의 발을 비비던 손, 그 손들이 나 때문에 멈춰버리는 장면. 그때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종이를 당겨 내 쪽으로 가져왔다. 서명 대신 나는 다른 걸 했다. 내 작업복 안쪽 가슴 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어젯밤 나는 잠을 자지 못한 채 한 가지를 준비해두었다. 부품 교체 대장, 원본의 사본. 정확히는 내가 의심을 느꼈던 그 도장 어긋난 상자와 연결된 기록들만 따로 베껴둔 페이지였다. 규격번호, 교체 시간, 최고 담당자 이니셜, 그리고 검수 사명이 찍힌 각도까지. 나는 그 종이를 보이부 앞에 놓았다. 그들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 기록은 제가 썼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지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군가 위에서 지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들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쪽일 수도 있었다. 기록실, 공기가 바뀌었다. 숨소리가 사라졌다.
한 명이 천천히 종이를 잡았고 다른 한 명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어디서 이걸 뽑았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제는 조사관이 아니라 사냥개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종이는 나를 살릴 마지막 줄이 아니라 나를 더 빨리 죽이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했다. 펜을 내려놓고 내 손목 시계를 풀어 가슴 주머니 속으로 넣었다. 현장에서는 누구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날 처음으로 시간을 숨겼다. 살기 위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하나를 확정했다. 이제 나는 시스템 안에 있을 수 없다. 여기 남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니라 기록 속 죄인으로 죽는다. 기록실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정비사가 아니었다. 나는 사라질 준비를 하는 인간이었다. 기록실에서 나온 순간부터 세상이 조금 다르게 들렸다. 기계 소음은 그대로였는데 사람들의 숨소리만 사라졌다. 마치 모두가 숨을 참은 채 나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평소처럼 작업반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돌아가면 그곳은 더 이상 내 자리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나는 근무자가 아니라 대상이었다. 복도를 지나는데 누군가 내 뒤에서 문을 닫았다. 쿵. 그 소리가 너무 컸다. 나는 그 문이 내 뒤가 아니라 내 인생의 뒤를 닫는 소리처럼 들렸다. 현장 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단위별 점검, 야간 검문 강화. 평소에도 흔한 말이지만 그날은 어조가 달랐다. 누군가를 잡기 위해 뱉는 목소리였다. 나는 작업복을 정리하는 척하며 서랍 안쪽에 손을 넣었다. 정비사들은 도구를 숨긴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내야 하니까. 나는 그 안쪽에서 작은 부품 하나를 잡았다. 알루미늄 커플링. 원심 분리기 라인의 진동을 임시로 잡을 때 쓰는 부품이다. 그리고 그건 내가 잡히면 가장 먼저 내 손이 묶일 도구이기도 했다. 나는 그걸 주머니에 넣었다. 무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금속도 살아남는 쪽에 편이 된다. 그날 오후 내 작업 배정표가 바뀌었다. 누가 바꿨는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그 질문이 사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나는 지정구역에 들어가자마자 알았다. 감시가 더 가까워졌다. 라인 끝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동무! 돌아보니 같은 현장에서 몇 년을 봐온 사람이었다. 부품 창고 쪽에서 일하는 말없는 남자. 그는 늘 사람들 사이에 끼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오늘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 손을 보지 않고 내 발밑을 보며 말했다. 집으로 곧장 가지마. 오늘은 돌아가. 나는 무슨 뜻인지 물을 수 없었다. 그 남자의 경고는 친절이 아니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공장 뒤편 폐열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로 들어갔다. 몸을 낮추면 보이지 않는 길. 정비사만 아는 길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현실적인 생각을 했다. 빠져나가야 한다. 혼자서는 안 된다. 연결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연결은 오직 하나였다. 브로커. 국경을 아는 사람. 돈으로 길을 여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사람을 파는 사람. 며칠 전 내가 몰래 확보해둔 연락처가 있었다. 현장 부속품을 가져다주는 외부 운송원에게서 얻은 번호. 그 번호를 나에게 준 사람은 말했다. 필요 없길 바라오. 그런데 필요해질 때가 필요해졌다. 지금. 나는 늦은 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맞춰
공중전화로 걸었다. 전화기 옆에는 늘 누군가 서 있었다. 감시인지 기다림인지 모를 그림자. 나는 최대한 짧게 말했다. 길 필요합니다. 수화기 넘어 낮은 목소리가 웃었다. 정비사 동무 맞지? 그가 나를 알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목덜미가 얼어붙었다. 내일 밤 동쪽 창고 뒤 철문. 신호는 라이터 2번. 2번. 일대가 많다. 다음날 현장 분위기는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은 더 빨리 사라졌다. 작업반의 한 사람이 점심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아침까지 분명히 있었다. 같이 줄을 서서 통과했고 같은 그릇으로 국을 떠먹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그의 자리만 비어 있었다. 누군가 그의 공구함을 닫아버렸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생존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잠깐 들렀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눈이 이미 끝을 말하고 있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라가? 그녀가 낮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내 속을 찢었다. 아내는 내 손목을 붙잡았다. 무슨 일이지? 제발 말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는 순간 이 집은 바로 죽는다. 대신 나는 아주 짧게 단 한 문장만 남겼다. 며칠 조심해. 누가 오면 문 열지 마. 그 문장이 작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을 내 말로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없었다. 밤이 왔다. 약속한 시간. 나는 작업복 위에 낡은 겉옷을 걸쳤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눌렀었다. 폐창고 뒤 철문으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내 몸은 끝없이 무거웠다. 발자국 하나가 총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라이터를 꺼냈다. 불꽃. 딱 2번째 불꽃.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커플링을 잡았다. 쓸모없는 금속이 지금은 내 마지막 의지가 되었다. 그림자가 가까워졌다. 정비사 동무. 낯선 목소리였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때 철문 옆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 뒤로 익숙한 군화 소리가 겹쳤다. 규칙적인 걸음. 보웨이브였다. 내 안에서 피가 얼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길 알았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단 하나의 답만 떠올랐다. 브로커가 나를 파았다. 나는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몸을 낮췄다. 폐열 배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배관의 뜨거운 열이 등을 태웠지만 그 열보다 더 뜨거운 건 공포였다. 뒤에서 외침이 터졌다. 도망친다! 포위해! 나는 이빨을 꽉 물었다. 숨이 새명, 위치가 들킨다.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순간이었다. 배관 끝으로 빠져나오자 어둠이 잠깐 넓어졌다. 하지만 넓어진 어둠은 자유가 아니었다. 사냥터였다. 나는 달렸다. 정비사가 아니라 살아야 하는 짐승처럼. 그리고 달리면서 확신했다. 이제는 선택지가 없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현장에 남을 수도 없고 누구도 믿을 수도 없다. 나는 내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부터 나는 진짜로 도망자다. 그날 새벽 나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돈, 옷, 그리고 장부 사본.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국경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사라진다. 그날 이후 현장은 더 이상 공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덫이었다. 나는 며칠을
현장 안에서 버텼다. 정확히는 근무가 아니라 숨기였다. 작업반 배치표에는 내 이름이 지워졌다가 다시 생겼고 또 지워졌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나를 흔들어 놓는 듯했다. 그리고 흔들릴수록 확실해졌다. 시스템은 이미 나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웨이브는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다. 현장 전체에 신원 재확인 지시가 떨어졌다. 출근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작업 중간에도 갑자기 줄을 세워 얼굴을 확인했다. 그들이 보는 건 얼굴이 아니라 표정 속의 죄였다. 그리고 어느 날 작업반장이 내게 속삭였다. 오늘 저녁 단위별 비상 소집이래. 그 소집은 회의가 아니었다. 보통 그런 소집 뒤에는 누군가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라짐은 늘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이면 그 사람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척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울음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눈물이 아니라 속이 찢기는 소리.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부품 하나가 없어졌다고? 장부에서 모듈 한 줄이 꼬였다고? 그 정도로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갈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내가 정비하는 농축 설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그건 국가의 체면이자 숨겨진 힘이었다. 설비는 늘 정상이어야 했고 고장나도 고장난 적이 없어야 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모듈이 있었다. 우라늄 농축 설비에서 특정 모듈은 그냥 부품이 아니다. 회전축을 버티는 베어링도 아니고 진동을 잡는 커플링도 아니다. 그 모듈은 회전 안정성과 농축 효율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핵심. 그 한 조각이 바뀌면 기계는 더 조용히 돌고 더 높은 수치를 뽑아낸다. 그런 모듈이 사라졌다. 문제는 도난이 아니었다. 문제는 흔적이 지워졌다는 것이었다. 장부에는 내가 교체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창고에는 출고 기록이 없다. 설비 안에는 교체된 흔적이 없다. 그 말은 곧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공식 기록을 만들어 놓고 그 틈을 통해 실물을 빼돌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다. 현장 밖의 적이 아니다. 국경 너머의 간첩이 아니다. 현장 안의 최고 권력 라인. 지시 하나로 장부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졌다. 나에게는 손이 있었다. 정비사의 손. 현장을 만지는 손. 그들에게는 장부가 있었다. 국가의 손. 진실을 지우는 손. 나는 그 사이에서 그냥 도장처럼 쓰인 것이. 그날 밤 보위부 합동조가 공식적으로 들어왔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현장 통로를 완전히 막고 특정 구역을 봉쇄했다. 그리고 동시에 내부 통신이 끊겼다. 무전기가 목통이 되었고 내선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느꼈다. 시스템은 지금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웨이브는 증거를 찾는 게 아니었다. 증거는 이미 조작할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이 모든 일을 정비사 한 명의 사상 문제로 덮어버리는 것. 그게 가장 편하다. 그게 가장 조용하다. 그게 가장 빠르다. 그리고 그 정비사 한 명이 나다. 다음 말. 나를 향한 압박은 더 구체적이 되었다. 작업반장에게서 호출이 왔다. 보위부에서 다시 부른다. 이번엔 격리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몸이 먼저 얼어붙었다. 격리실로 들어간 사람들 중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돌아와도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돌아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작업반장을 잠깐 바라봤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진짜를 봤다. 그도 알고 있었다. 내가 끝장날 거라는 것. 그날 저녁 나는 현장 안쪽 보수 창고에서 잠깐 혼자 있을 틈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장부 사본을 꺼냈다. 내 글씨가 적힌 종이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기름과 먼지에 젖어 구겨진 종이. 하지만 그건 내가 가진 유일한 진실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왜 나는 부품 하나의 그림자로 죽어야 하지? 왜 내 아이는 아버지의 죄를 모르면서도 함께 벌을 받아야 하지? 그 질문 끝에 남은 답은 한 문장뿐이었다. 나는 이제 도망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야 한다. 내가 살아서 이 장부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내 이름으로 끝난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결말이다. 그 결말을 나는 내 손으로 찢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숨는 단계가 아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단계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였다. 브로커는 나를 팔았다. 국경은 봉쇄되고 이동은 제한되며 현장 밖으로 나가는 길목마다 검문이 강화됐다. 그런데도 나는 알고 있었다. 정비사에게는 언제나 비상 통로가 있다는 것. 기계에는 고장날 때를 대비한 우회로가 있고 국가에도 균열이 생기는 틈이 있다. 나는 그 틈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틈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이름을 들고 나갈 것이다. 부품 교체 대장. 그 장부 한 줄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친 시스템이 나를 완전히 잡아먹기 전에 나는 움직여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길을 찾는 게 아니었다. 살아서 빠져나갈 절차를 만들어야 했다. 정비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한다. 고장이 나면 감으로 때우지 않는다. 단계가 필요하다. 순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한다. 내가 먼저 한 건 얼굴을 바꾸는 일이었다. 얼굴을 상영한다는 뜻이 아니다. 표정과 걸음걸이를 바꾸는 것이다. 현장에선 걸음이 죄가 된다. 빨리 걸으면 불안이 되고 느리게 걸으면 수상해진다. 나는 그 사이의 속도로 걸었다. 내가 정비사가 아니라 그냥 노동자처럼 보이도록. 그 다음은 돈이었다. 돈은 신뢰가 아니라 입을 막는 도구다. 나는 집에서 숨겨둔 비상자금을 꺼냈다. 낡은 천 속에 감춘 중국 돈 몇 장, 담배 2갑, 작은 약통. 이건 재산이 아니라 이동권이었다. 문제는 연락이었다. 브로커는 나를 팔았다. 그럼에도 나는 브로커가 필요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경은 브로커 없이는 통과할 수 없었다. 나는 두 번째 줄을 찾아야 했다. 줄이 2개면 안전하다는 말은 이곳에선 거짓이다. 줄은 2개면 더 빨리 끊어진다. 하지만 하나보다 낫다. 며칠 뒤 나는 외부 자재 운반 차량이 드나드는 구역에서 오래된 얼굴을 봤다. 예전에 부품을 싣고 오던 운송원. 말투가 거칠고 눈이 빠른 사람. 그가 내 쪽을 스치며 아주 짧게 말했다. But yeah. 아직 안 끝났구만. 나는 멈추지 않고 답했다. 끝나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그는 한 박자 늦게 숨을 내쉬었다. 너 목숨값 비싸다. 그리고 종이 조각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다. 주소도 이름도 없고 숫자만 적혀 있었다. 중국 쪽 번호였다. 그날 밤 전기가 잠깐 들어온 시간에 맞춰 나는 라디오를 틀지 않았다. 대신 그 번호로 한 번만 전화를 걸었다. 길게 울리기 전에 끊었다. 이건 신호였다. 나 살아있다는 신호.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종이 쪽지 하나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발견됐다.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게 완벽하게 3일 뒤 화물대 점검반으로 위장. 나는 종이를 씹어 삼키듯 접어 불태웠다.
불꽃이 작게 올라왔다가 금방 죽었다. 그 불꽃처럼 내 시간도 짧아지고 있었다. 준비는 아주 현실적이어야 했다. 국경을 넘는 장면보다 더 어려운 건 국경까지 가는 과정이다. 평연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통행증이 필요하고 역마다 검문이 있다. 나는 정상적인 통행증이 없었다. 그러니 정상처럼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 정비사의 특권이 하나 있었다. 비상점검 파견. 설비는 언제든 고장날 수 있고 고장이 나면 사람을 보낸다. 그 명목이면 단위 외 이동이 가능했다. 나는 기록실에서 본 서류 양식을 떠올렸다. 상단의 붉은 도장 위치, 문구 배열, 결제선 순서. 나는 머릿속으로 그 서류를 다시 그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부 사본을 분해했다. 한 장으로 들고 가면 바로 걸린다. 나는 종이를 세 부분으로 찢었다. 핵심 규격 번호가 있는 부분, 교체 날짜가 있는 부분, 검수 사명이 있는 부분. 각각을 얇은 비닐에 감싸 신발 깔창 및 작업복 안감, 약통 속에 숨겼다. 사람은 잡혀도 증거는 남아야 했다. 그게 내가 선택한 유일한 복수였다. 정치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다. 그저 내 이름으로 죽지 않기 위한 마지막 저항. 3일 뒤 새벽 나는 화물대 뒤쪽으로 이동했다. 그곳엔 점검반 차량이 한 대 서 있었다. 차량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면 관계가 생기고 관계는 약점이 되니 그는 내 손에 낡은 작업물을 하나 쥐어줬다. 이거 쓰고 말하지 마.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차량 안에는 이미 두 사람이 타 있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말라 있었다. 누구도 서로를 소개하지 않았다. 소개하는 순간 이름이 남는다. 이름은 나중에 누군가를 죽이는 열쇠가 된다. 차량은 천천히 움직였다. 화물대 철문이 열리며 차가 나갔다. 그 순간 내 위장에서 경련이 일었다. 이동 자체가 오랜만이었다. 여기선 이동이 곧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검문소에서 차는 멈췄다. 군인이 다가와 서류를 받았다. 서류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었다. 누군가 위에서 내려준 진짜였다. 그게 더 무서웠다. 군인은 서류를 읽다가 내 쪽을 흘끗 봤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정비사로서 배운 기술을 썼다. 고장난 기계 앞에 표정. 무표정, 피곤, 무감각. 이 표정은 가장 안전하다. 여기선 열정이 의심이고 감정이 위험이다. 군인은 창문을 두드렸다. 어디까지? 운전자가 짧게 답했다. 지방 설비 점검. 군인은 내 쪽을 다시 봤다. 나는 시선을 내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저었다. 차량이 다시 움직일 때 내 손끝에 피가 돌았다. 살았다. 일단은.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다. 브로커의 말대로라면 이 이동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나를 판 첫 브로커가 아직도 살아있고 보이부는 이미 모듈의 흔적을 쫓고 있다. 나는 차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길 끝에 있는 건 자유가 아니다. 살아남을 확률일 뿐이다. 그리고 그 확률이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이 왔다. 두 번째 검문소로 들어서기 직전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앞에서 군인들이 차량을 더 오래 세우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수색. 트렁크까지 열고 사람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운전자가 낮게 말했다. 정보 셌다. 그 한 문장에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내가 숨긴 종이 조각 3장이 갑자기 몸에서 뜨거워졌다. 마치 불씨처럼. 차량이 검문선 앞에 멈춰섰다. 군인이 다가왔다.
그는 서류를 받지 않고 먼저 말했다. 오늘은 전원하차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지금까지의 준비가 오늘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내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다. 지금 내리는 순간 나는 다시는 올라타지 못한다. 전원하차다. 그 말이 떨어지자 차 안의 공기가 한 번에 식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폐에 들어오지 않았다. 목에서 걸렸다.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된 기분이었다. 문이 열렸다. 밖은 생각보다 밝았다. 눈이 반사된 빛이 검문소 철조망에 부딪혀 번쩍했다. 그 번쩍임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장 마지막에 내렸다. 먼저 내리면 급해 보이고 먼저 내리지 않으면 숨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곳에서는 모든 행동이 죄의 형태로 읽힌다. 군인은 우리를 일렬로 세웠다. 그리고 얼굴을 하나씩 가까이 들여다봤다. 그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표정만 읽었다. 눈동자만 확인했다. 내 차례가 오기 직전 나는 손가락 끝을 꽉 쥐었다. 주머니 속의 알루미늄 커플링이 살에 파고들었다. 아프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나는 그 통증에 매달렸다. 군인이 내 앞에 섰다. 너무 가까웠다. 숨결에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과 귀 뒤, 손등까지 훑었다. 정비사 손은 티가 난다. 기름이 안 지워진 손금, 손톱 밑에 쇳가루. 그건 기술의 증거지만 지금은 범인의 증거였다. 단이가 어디냐? 그가 물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현장 점검반입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기울임 하나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의심이 자라는 모양이었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기침을 크게 했다. 너무 과하게, 너무 일부러. 군인의 시선이 그쪽으로 이동했다. 기침한 사람은 차량 안에 있던 다른 남자였다. 그는 눈을 아래로 깔고 또 한 번 기침했다. 그리고 일부러 비틀거리며 말끝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약이. 군인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밀쳤다. 조용히 해. 그 짧은 소란이 내게는 숨 쉴 틈이었다. 나는 그 틈에 맞춰 어깨를 조금 떨어뜨렸다. 힘을 뺐다. 긴장한 몸은 의심을 부른다. 나는 피곤한 노동자가 되어야 했다. 군인은 다시 내 얼굴을 봤다. 이번에는 눈만 봤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의심이고 맞추면 도전이 된다. 그래서 정면이 아니라 그의 턱 아래를 봤다. 정면처럼 보이지만 시선은 살짝 비껴가는 기술. 현장에서 보이부 면담 때 배운 기술이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내 작업복을 턱으로 가리켰다. 호주머니. 내 속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작업복 안감에 숨긴 종이 조각. 약통 속에 숨긴 종이 조각. 신발 깔창 밑에 숨긴 종이 조각. 그 모든 게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내 몸을 태우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를 뒤집었다. 담배, 낡은 천조각, 작은 공구. 군인은 그걸 하나씩 만지며 확인했다. 그런데 그는 약통을 잡았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건 뭐냐?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다. 준비가 없으면 끝이다. 끝이면 가족도 끝이다. 그때 운전자가 말했다. 점검반 약입니다. 추위 타서. 군인은 약통을 흔들었다. 찰칵. 작은 소리. 그 안에 접혀있던 종이 조각이 소리로 울릴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진짜로 깨달았다. 여기서 걸리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장부와 함께 사라진다. 진실도 같이 죽는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죄인이 된다. 군인은 약통을 다시 내게 던지듯 돌려줬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타라.
그 한 단어에 나는 다리가 풀릴 뻔했다. 나는 천천히 차량으로 돌아갔다. 차에 올라타면서도 손이 떨렸다. 숨을 못 쉬었다. 살았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었다. 차량은 다시 움직였다. 바퀴가 눈을 밟는 소리가 끝없이 길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손등을 문질렀다. 거칠어진 피부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운전자가 아주 낮게 말했다. 오늘 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계획보다 빠르다. 빠른 건 기회이자 함정이다. 나는 물었다. 왜요? 그는 잠깐 침묵하다가 한 문장으로 끝냈다. 보위부가 암호 바꿨다. 기록 삭제 명령 내려왔대. 그 말이 내 속을 얼렸다. 기록 삭제. 장부를 지우는 손이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나 하나뿐이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다. 차량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수록 내 심장은 더 또렷해졌다. 살기 위해 숨었던 시간이 끝나고 죽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시작됐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오늘 밤 반드시 가야 한다. 내일이면 늦는다. 내일이면 나는 사상 문제로 사라진다. 내 가족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차가 멈췄다. 어둠 속 작은 창고. 운전자가 문을 열며 말했다. 내려.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마. 나는 차에서 내려 눈을 봤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차가움이 아니라 칼날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단 하나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 가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지 못한다. 창고 문이 닫히자 세상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바깥의 바람 소리만 얇게 새어들어왔고 내 귀는 그 소리를 잡아먹듯 들었다. 나는 숨을 3번으로 나눠 쉬었다. 한 번에 들이마시면 떨림이 들킬 것 같았다. 브로커는 내게 말하지 않았다. 말 대신 손짓으로 움직였다. 우리는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 화물차 적재칸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바닥은 얼어 있었고 새 조각이 옷에 스치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 하나에 심장이 찢어졌다. 여기선 소리가 곧 총성이었다. 1단계 내부 감시 탈출. 화물차는 새벽 교대 시간에 맞춰 움직였다. 검문은 여전히 있었지만 교대 시간은 사람들의 집중력이 꺾이는 순간이다. 정비사로 살면서 나는 늘 고장은 교대 때 난다는 걸 알았다.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다. 시스템의 틈은 언제나 피곤함에서 열린다. 적재칸 안은 냄새가 지독했다. 기름과 고무, 젖은 자루 냄새. 나는 무릎을 접고 몸을 더 작게 만들었다. 숨이 차올랐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내 숨이 이 나라의 공기를 더럽힐 것 같았다. 화물차가 첫 검문소에서 멈췄다. 군인의 발자국이 적재칸 위를 밟고 지나갔다. 둔탁한 진동이 뼈를 때렸다. 그 위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더 철저히 봐. 사람 빠져나간다. 나는 눈을 감았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를 찔렀다. 이제 나는 이름도 직책도 아닌 그저 빠져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화물차가 다시 움직였다. 바퀴가 얼어붙은 길을 긁으며 나아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세었다. 초를 세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시간을 세는 것처럼.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적재칸 틈으로 빛이 조금 새어들어왔을 때 브로커가 마침내 내 옆에서 아주 낮게 숨을 내쉬었다.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했다. 브로커의 정직은 늘 돈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2단계. 국경을 넘는다. 우리는 국경 인근 공업지대로 들어갔다. 공장 굴뚝들은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철제 구조물들이 새벽 안개 속에서 뼈처럼 서 있었다.
오늘의 하늘은 유난히 낮았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손을 뻗으면 내 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 안개가 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다. 브로커가 손짓했다. 지금 나는 적재칸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다. 무릎이 얼어붙은 땅에 박혔지만 소리를 삼켰다. 우리는 공장 밤장 아래로 붙어 이동했다. 감시초소의 불빛이 안개를 갈라 칼처럼 훑었다. 나는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치기 전에 몸을 더 낮췄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추적이 시작됐다는 걸. 브로커가 내 어깨를 한 번 누르고 사라졌다. 정말로 사라졌다. 안개 속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남은 건 나 하나였다. 나는 배운 대로 움직였다. 심각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공포가 말을 만들고, 말은 숨이 되고, 숨은 들킨다. 나는 그냥 기어갔다. 공장 자재 더미 뒤, 녹슨 컨테이너역, 얼어붙은 수로를 따라. 그리고 마침내 강이 나왔다. 도망강이었다. 하지만 내가 알던 강이 아니었다. 물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얇게 연 얼음 위로 안개가 눌러앉아 있었다. 강이 아니라 죽음이 펼쳐진 평평한 판 같았다. 나는 발을 올리지 못했다. 정비사는 항상 균열을 본다. 얼음 위에도 균열이 있었다. 아주 가는 선. 그 선이 내 목숨의 경계였다. 뒤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저쪽이다. 보웨이브였다. 그 목소리는 안개 속에서도 뚜렷했다. 나는 선택했다. 뛰지 않는다. 뛰면 얼음이 깨진다. 대신 몸을 최대한 낮추고 천천히 앞으로 밀었다. 손바닥과 팔꿈치로 얼음 위를 기어갔다. 차가운 얼음이 피부를 태웠다. 숨이 끊길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총성이 났다. 탕! 음에 얼굴을 붙였다. 내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얼음이 아주 얇게 울었다. 정비사 귀에는 그 울음이 들렸다. 조금만 더 가면 깨진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잡힌다. 잡히면 장부는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가족도 사라진다. 나는 온몸을 밀어내듯 앞으로 나아갔다. 손끝 감각이 없어졌다. 발끝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얼음의 질감이 바뀌었다. 거칠어졌다. 단밤해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 너머의 땅. 중국 쪽이었다. 그 순간 안도의 숨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나는 숨을 삼켰다. 여기는 아직 자유가 아니다. 여기서도 잡히면 끝이다. 3단계 안전지점까지. 나는 안개 속 숲 가장자리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겼다.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었고 내 몸은 떨림을 참지 못했다. 떨림은 소리를 만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내 발을 꼬집었다. 고통으로 떨림을 눌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 중국말, 손전등. 나는 숨을 죽였다. 중국 공안일 수도 있고 사냥꾼일 수도 있다. 누가 됐다든 지금 내겐 적이었다. 그때 옆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오지마. 움직이지마. 나는 얼어붙었다. 사람이다. 누군가 내 곁에 있었다. 안개 속에서 나온 얼굴은 젊었다. 나처럼 마른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그는 내게 아주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작은 빵 조각과 따뜻한 물병이 있었다. 나는 그걸 받으면서도 울지 않았다. 울면 소리가 나니까. 대신 목구멍에서 피맛이 났다. 그는 말했다.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차가 와. 한국 가는 길
있어. 나는 물병을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움직임 하나가 평생의 결심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가까워졌다. 너무 빠르게.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둘이면 위험해. 하나만 살아야 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다. 그는 나를 살리려고 자신이 미끼가 되려는 것이다. 나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 지금. 그는 안개 반대편으로 달렸다. 발자국 소리가 일부러 크게 났다. 곧이어 외침과 발자국이 그쪽으로 쏠렸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이곳에서도 누군가는 사라진다. 자유로 가는 길에도 누군가는 남겨진다. 잠시 뒤 모든 소리가 멀어졌을 때 나는 겨우 움직였다. 몸을 일으키자 다리가 풀렸다. 그래도 걸었다. 넘어져도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가슴 속에서 장부 조각을 만졌다. 젖어 있었지만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지금 도망친 게 아니다. 나는 살아남아 이 종이를 밖으로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알았다. 강을 넘었다고 끝이 아니다. 내 몸은 빠져나왔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차가운 강 위에 남아 있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나는 기뻐하지 못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내 몸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공항의 바닥은 깨끗했고 불빛은 너무 밝았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계속 그렇게 말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 말이 통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괜찮다가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면 한국에서는 괜찮다가 예의였다.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랐다. 나는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나원으로 들어가는 버스 창문 밖으로 길들이 계속 펼쳐졌다. 도로는 끊기지 않았고 차들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밤에도 걸었다. 나는 그게 믿기지 않았다. 밤에 걷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잡혀갈 각오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 교육은 친절했다. 친절한 말이 많았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더 조용해졌다. 안전하다는 말이 내게는 아직 공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안전이란 단어가 이렇게 쉽게 입에서 나올 수 있다니. 그 사실이 너무 낯설었다. 전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이 너무 높았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그 잠금은 나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새벽까지 손바닥을 계속 만졌다. 얼음 위를 기어가던 손. 그 손이 아직도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뒤 상담사가 나에게 물었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힘든 건 하나가 아니었다. 힘든 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였다. 밥이 나왔다. 따뜻한 밥. 반찬이 여러 개. 국은 김이 났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목이 막혔다. 아내가 배급을 남기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의 발을 비비던 손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곳에는 배급표가 없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따뜻한 밥이 나왔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통화를 연결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손이 떨렸다. 가족과 연락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연락을 하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진다. 나는 결국 말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내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나는 하나센터로 옮겨졌다. 거리의 소음, 지하철의 바람,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충격이었다. 특히 거울이 충격이었다. 거울 속에 나는 생각보다 젊지 않았다. 얼굴은 꺼져 있었고 눈은 자꾸 바닥을 찾았다. 나도 모르게 주변을 살피며 걸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숨이 멎었다. 한 번은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벽 쪽으로 붙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 아무도 나를 잡지 않았다. 아무도 내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더 아팠다. 누군가 나를 잡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잡혀 살았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두만강 안개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얼음이 울었다. 총성이 났다. 그리고 늘 같은 장면에서 깼다. 누군가가 내 손에서 종이를 빼앗아갈 때 장부 조각. 종이들. 나는 그것들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출해야 했다. 그 종이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종이들은 내 이름을 살려줄 마지막 조각이었다. 서류를 넘기던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이걸 어떻게 갖고 나오셨어요? 나는 웃지 못했다. 대신 아주 낮게 답했다. 살아남으려고요. 그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처음으로 혼자 길을 걸었다. 전광판이 밝게 빛나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웃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부러웠다. 나는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날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기계 소리만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내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숨긴 것은 돈도 옷도 아니었다. 진실도 아니었다. 내 마음이었다. 그 마음은 아직도 자주 무너진다. 갑자기 울음이 올라오고 아무 이유 없이 손이 떨린다. 그래도 나는 매일 연습한다. 문이 닫혀도 놀라지 않는 연습.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는 연습. 밤에 걸어도 괜찮다는 연습.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한다. 만약 그날 내가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곧 알게 된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는 누군가는 늘 장부를 쓰고 누군가는 늘 죄인이 된다. 내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그저 내 아이가 질문을 배워도 되는 세상. 아내가 자기 몫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한국에서의 삶은 시작됐지만 나는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 못했다. 그래도 오늘 나는 창밖을 본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불빛들. 그 불빛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저 불빛은 감시등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갈 집을 알려주는 불빛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생각 하나가 내게는 지금 가장 큰 자유다.